공부하는 이유 사회 예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이유 사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사회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 그 사회의 세부적인 그런 과목? 그런 주제들이 나오는데, 정치학, 국제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법학인데요. 이 중에 가장 인상 깊거나 아니면 가장 본인이 마음에 든 그런 것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돈이 주제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그 37쪽에 그 두 사람 사이에 1만 원이 있었다. 동생에게 1만 원을 빌려주면 나에게는 받을 돈 1만 원, 동생에게는 현금 1만 원. 이렇게 이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 아직까지 사실 이해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새롭게 알게 되었기도 했고 신기해서 음, 경제학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네, 저는 정치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세상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꿈꾸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정치에 대해서 물론 제가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정치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정치인들이 뭐 하는 게 무슨 영향이 있냐 하지만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우리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학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 또 역시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뭐 우리의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경제 문제가 사실 상당 부분 많은 부분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그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파악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제학도 흥미롭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그런 새롭게 얻은 생각이라거나 그런 새롭게 얻은 지식 같은 거를 이- 어떤 게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실 그냥 이 책 그대로 공부하는 이유 사회를 공부하는 이유를 학교에서 사회 사실 뭐 그렇게 비중이 큰 과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별로 사회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그 67쪽에 대만 에버그린 해운 소속의 초대형 컨테이너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던 중 운하를 가로막았대요. 그래서 그런 그런 관련된 주식이 상승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사회를 알면 굉장히 유용하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학교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진짜 사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여기 보면 그 쥐리캠이라는 학자 이야기가 34쪽에 나와서 그 쥐리캠이 자살한 사람들을 연구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살도 뭐 이렇게 연구를 하나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가 갖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각각 개별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회통합과 사회규제는 두 가지를 이렇게 뭐 그런 원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듀리캠의 자살론이라는 연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듀리캠이 그 네 가지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은 그 네 가지 유형이 뭔지가 설명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좀 조사를 해 보아서 그래서 이제 듀리캠의 어떤 그런 자살의 유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 네, 저는 여기 이것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예주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심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잘 이해가 안 됐다는 부분 사실 쌤도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37쪽이야.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동생하고 뭐 언니 동생 사이의 그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관련 있는 부분은 어디야? 음, 시장. 응? 어디? 아, 실제로 관련된가요?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동생하고 언니 뭐 형제 사이에 이제 돈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는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데가 어디야? 음, 어? 어디서 이런 일이 예, 벌어져? 어려운 얘기 아닌데.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중에서 그 어느 그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여기 돈 빌려주고 아, 네, 돈 빌려주는데 어디야? 은행. 은행이지 은행. 은행 음, 얘기야, 은행 얘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뭐 신용 창출. 신용 창출이라는 게 나와. 신용 창출. 그래서 요 신용 창출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 뭐 쌤도 사실 이 부분을 아주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화폐 발행? 얘 권리가 혹시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예주 마음대로 화폐를 음,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화폐 발행을 어디서 해? 은행이요? 어? 은행 중에서도 아, 그냥 은행이 아니 아는 게 아니라 무슨 은행? 혹시 예주 지금 돈 있어? 네.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여기 5만 원권 여기 밑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아니면 5만 원짜리 밑에 한국은행. 봤었니? 어? 한국은행이요? 한국은행 여기도 써 있어. 여기 앞에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여기 영어로 써 있지. 뭐라고? 음, 뱅크 오브 코리아 여기 위에 한국은행 써 있지. 우리는 네. 돈을 발행하는 곳은 어디?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해. 물론 이제 이거를 조폐공사 한국은행에서 발행 액수를 결정하고 조폐공사라는 곳을 조폐공사 들어봤어? 아니요. 돈을 찍어내는 곳. 이 돈을 인쇄하는 곳. 만드는 곳은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근데 조폐공사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5천만 원을 만들어라. 1억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지시를 하는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폐공사에 돈을 찍어낸다는 거야. 근데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1억을 찍어냈어. 그러면 돈이 얼마만 있는 거다? 1억만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사실은 돈이 1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돈을 1억어치 찍어놨으면 1억만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1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가 바로 여기 설명이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한국은행에서 1억을 이제 뭐야?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맡겼어. 국민은행에 1억. 응?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이 1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 아니요. 국민은행에서 1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뭐 해줘? 빌려줘. 대출해, 대출. 대출해서 예주한테 대출을 1억을 뭐 1억을 대출해줬다고 생각을 해봐 일단. 그러면 예주는 그 1억을 그 예주가 지금 1억을 갖고 있는 거지. 한국에서 지금 국민은행에서 지금 1억이 온 거지.
근데 예주는 이 1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주가 다시 이 돈을 뭐 한다는 거야? 은행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예금할 수 있다는 거야. 음, 그러면 은행에서는 다시 이 돈을 다시 뭐 한다는 거야? 또 다른 돌려, 동아한테 또 뭐 한다는 거야? 대출해 음, 준다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제 은행이 돈 1억 들어오면 1억을 다 대출해 주지 않아. 왜냐하면 그 뭐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 다른 손님들이 그 돈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아 만약에 그 예주가 은행에 1억을 맡겼어. 그럼 은행은 그 1억을 늘 갖고 있을까? 그렇지 음, 않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예주한테 1억을 돌려주려면 은행은 오히려 예주한테 뭘 받아야 되냐면 보관료를 받아야 돼. 자기들이 대신 보관해 준 거니까. 근데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주가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오히려 은행은 뭘 줘 너한테? 진짜. 이자를 주잖아. 그러면 은행이 예주 너한테 이자를 줄 수 있는 이유는 왜 이자를 줄 수 있는 거야? 음, 돈을, 그 돈을 뭐 동아한테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동아한테 빌려줄 때 동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동아한테는 1억 빌려주면서 예를 들면 뭐 이자를 한 7% 정도 이자를 받아 요즘에. 그 1년에 700만 원 그 돈을 빌려가는 대신 동아는 1년 후에 1억 700만 원을 내야 돼. 네. 예주한테는 내가 1억을 맡기면 요즘에 한 3% 정도 3%. 그럼 너한테는 1억 얼마? 300만 원을 돌려주는 거야. 음, 그럼 얼마를 가져? 400, 400만 원을 갖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예주가 그 1억을 맡기고 다시 동아가 1억을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1억 더하기 1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동아가 또 다시 그 돈을 맡기고 그럼 또 다시 누군가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계속 뭐 된다는 거야. 하나는, 반복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 그 실제 있는 돈은 1억이지만 그 신용 창출, 신용을 이렇게 믿고서 빌렸다가 맡기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돈이 점점 뭐 한다는 거야? 커져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자, 우리가 이제 그 예대 마진이라고 그래. 예금과 대출 사이의 마진, 그 차이. 그걸 이제 은행이 갖게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급준비금이란 건 뭐냐면, 예주가 그 1억을 맡겼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예주가 와서 1억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늘 돈을 뭐 해야 돼? 갖고 음,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음, 은행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모든 고객들이 한꺼번에 와서 그 돈을 다 뭐 하진 않을 거다? 찾아가진 않을 거다. 하려고, 그러니까는 지급준비금에서 예를 들어 지급준비금이 뭐 5%다. 그러면 뭐 10%다. 그러면 1억을 예금을 받았으면 그중에 1,0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럼 9천만 원만 빌려줘. 그럼 9천만 원이 나간 돈이 다시 돌아오면 그중에서 얼마? 900만 원 갖고 있고 8,100만 원만 또 빌려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돈을 뭐 한다는 거야. 지급준비금이 있는 건데 뭐 아니 1,000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 1억을 어떻게 제기하냐는데 근데 이제 예주처럼 1억을 맡긴 사람이 예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돈을 맡긴 거잖아. 그러니까는 아마 10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돈을 찾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돈 빌려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은행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른바 뱅크런 혹시 들어봤어? 음, 뱅크런이라는 말. 뱅크런이라는 말은 뭐 같아? 이어놓고 안 주는 거. 그 오픈런 들어가, 오픈런. 오픈런은 뭐야? 아, 뭐, 뛰어가는 거, 백화점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막 뛰어가고 물건 사려고 뛰어가는 거 오픈런 한다고 그러잖아. 네. 백크런은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야. 사람, 음, 왜 은행으로 달려가느냐? 그 은행이 위험하다. 그 은행에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은행이 망하기 전에 내 돈을 찾아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막 아, 달려가고 서로 내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 은행이 진짜 망해. 왜? 돈을 주니까. 은행은 아까 지급준비금만 10%뭐 이 정도만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대출해 준 상태잖아.
빌려준 상태인데 그걸 받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럼 그 돈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은행이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사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다 뭐 하면 회수하면 그 돈을 순차적으로 다 사실은 갚을 수 있어. 근데 빌려준 돈을 받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 갖고 요구하면 그 은행이 망하게 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신용 창출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까 1억을 만들었으면 그 1억만 갖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금하고 대신 그 예금을 조건으로 다시 뭐 한다는 거야? 대출해 줄 수 있고 다시 그것들이 또 은행으로 결국 들어오고 또 그거를 또 기본으로 해서 또 대출해 주고 이렇게 이제 대출과 예금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돈이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우리가 신용 창출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 네. 조금 이해가 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67쪽 대만의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는 어떤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수에즈 운하가 혹시 어딘지 알아? 네, 그 그 뭐,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아, 그 이집트 옆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 보여? 네, 아,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야, 여기가. 그래서 요 수에즈 운하가 있기 전에는 유럽에서 여기를 가려면 아시아로 올리면 어떻게 되면 뺑 돌아와야 됐어, 이렇게 뺑. 한 바퀴를. 이해가? 유럽에서 네,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 수에즈 운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항로가 아주 뭐해져? 가까워지잖아. 근데 이 수에즈 운하라는 것은 원래 여기를 이제 이게 육지였는데 이걸 뭐 한 거야? 뚫은 거야, 뚫은 거. 뚜른, 뚫은 건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그 간격차라던가 그물 간격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배들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통로 그 역할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뭐 해버린 거야? 아까 여기 커다란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는 바람에 여기가 막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들이 여기를 다닐 수가 없게 되고 여기를 이제 삥 뭐 하게 되는 거야?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수출 뭐 그 하는 데 있어서 날짜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를 가지고 다음 주 글쓰기 과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예주가 요 부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 이렇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회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공부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지,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른들은 왜 그렇게 뉴스를 좋아할까? 뭐 그러면서 결국 뉴스를 보는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혹시 지금 이와 여기서 그 컨테이너 선이 지금은 된 건 아니지만 이 비슷한 일이 지금 혹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알아? 뉴스 본 적 없어? 동아? 네, 뉴스 요즘 안 봐서.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뭐냐면 이 책에서 사례를 들었던 2021년 대만 에버그린 해운 소속의 초대형 컨벤션이 그 운하를 통째로 가로막히는 사고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 큰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전쟁이 있었지.
먼저는 뭐였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 음. 두 번째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건 전쟁이라고 얘기되나 뭐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 일방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인데 요 것들이 이 전쟁이 우리 사회에 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쓰기. 다음 주 글쓰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골라도 괜찮고 아니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골라도 괜찮고 지금 아까 이 홍해 그 이집트 운하와 오히려 더 관련 있는 건 어느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음, 2번, 2번이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지금 그 뭐야?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이 그 홍해에 있는 쪽 여기가 홍해인데 여기 쪽에 있는 지나다니는 배들을 공격하고 있어. 그 바람에 다시 이제 미군을 비롯한 그 연합군들이 그 후티 반군으로부터 여기 다니는 또 이제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지금 나서고 있거든.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다니는 배들이 이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는 거야?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뭐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란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우선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조사.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떠한 뭐 배경 하에서 있는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세계 경제, 특히 우리 한국 경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뭐해? 다각도로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만약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면 기본소득에 찬성할 건지 왜 반대할 건지 멘트가 들려 갑자기. 자, 아, 지금 그 뭐지 그 유튜브로 그 온라인 회상 그거 그 선생님 그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그 뭐야 갑자기 까먹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한반도 정세, 남북 간의 관계에도 사실은 영향을 끼치거든. 뭐 그런 부분에 관한 정치적 관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야. 관광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할 것. 첫 번째.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글을 써보는 그런 활동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글쓰기 그 활동들이라는 거예요. 동아 이해가? 네. 그래서 요거를 하는 어떤 그런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 책에서 어쨌든 사회라는 과목이 의미가 있어서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실제 사회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뉴스라든가 그런 분석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관심 갖고 이해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뭐해? 글쓰기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 그래서 요 글들은 굳이 말하면 이제 설명글에 해당되는, 조사 설명글에 해당되는 그런 장르의 어떤 그런 글이지. 그래서 동화나 예주에 뭘 쓰라는 게 아니야? 감상, 의견, 주장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네. 물론 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주안점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팩트, 사실에 기반한 분석형 어떤 그런 글들,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형 어떤 그런 글들을 써보는 그런 활동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다음 주 글쓰기 과제는 질문, 다음 주 글쓰기 과제와 관련해서.
음. 없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신문 자료를 뉴스를 찾아보는데 그 뉴스가 단지 이제 뭐뭐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보다는 해설 기사들, 분석 기사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주간지라던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해 놓은 것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조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필요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뭐 백과 뭐그뭐 그 무슨 위키 뭐 이런 것들에 보면 그 전쟁의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사를 일단 하고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하고 그러긴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미 있는 기존의 자료들을 잘 조사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재구성하는 정도. 그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일단은 훌륭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넓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음,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질문이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질문 받을 것만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준비도 잘 해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우선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예주는 잠깐 뭐 사회에 대해서 별로 비중도 없는 과목이고, 그래서 딱히 생각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사회쌤이 들으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을, 그랬습니다. 박동아에게 사회란? 어, 어, 일단 국영수 사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나름 외우기는 해야 될 것 같은 과목이고, 그리고 사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법이랑 경제거든요, 저는. 음, 그래가지고 약간 암기 과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뭔가 법이나 이런 경제 같은 건 알아야 될 것 같긴 해서 뭔가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드는 과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에도 커다랗게 이제 1부, 2부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1부에는 사회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또 사회라는 그 과목의 뭐 어원, 정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왜 사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회 공부의 어떤 그 효용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어원을 일단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데, 요 사회의 사와 회, 요 부분에 대한 어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그 맨 조선시대, 처음 초반에 응? 제일 앞에. 초반 자, 부분에 사자가 뭐래? 13조. 어, 사자는, 한자의 사자는. 그, 춘추전국 시대에 농사가 잘 되게 달라는 뜻으로 그 음. 제사를 올리던 행사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옛날 그 드라마 보면 그 신하들이 임금할 때 종묘 사직을 보존하옵소서라고 하는, 하옵소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 혹시 들은 적 있어? 그래서 음, 종묘 사직이란 말 들어봤어? 잘 못 들어본 그래? 자, 종묘는, 좀 종묘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주 음, 어? 그 서울에 거기 아니에요? 서울에 종묘가 있지. 종묘가 뭐 하는데? 제사, 응?
그, 물, 섞기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묘 제례합. 아, 여기 종묘야, 종묘. 종묘는 건축물 이름이야, 건물 이름이야. 근데 요 종묘가 건물 이름인데, 이 종묘가 뭐 하는 곳이냐? 조선의 왕들, 역대 왕들의 그, 뭐야, 위패를 모셔놓은 곳. 그러니까 일반 가정으로 말하면 사당, 제사 지내는 곳. 응? 요게 이제 그 종묘야, 종묘. 음, 그래서 종묘 사직에서 종묘는 자기들의 조상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사직은, 서울에도 이제 사직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직은 여기서 말하는 농사의 신, 토지의 신, 농사 토지. 그래서 조선시대 사회는 농업 사회였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서 농업을 가장 근간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회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의 신, 토지의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분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종묘 사직을 보존하자라는 그것들이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정통성, 뭐 이런 것과 이게 연관되는 그 부분인데, 요 사자가 같다는 거야. 그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자. 회자는 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사회라는 말 그 자체가 결국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에서 그 사회에 어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의 어떤 그런 목적이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사람들의 관계가 짜여지는 것. 이것들을 보고 이 책에서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걸 영어의 어원, 소사이어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어의 어원은 어디서 찾고 있어? 14쪽. 음, 죽은 시, 응? 사, 시,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아니, 죽은 시인의 사회? 그건 나중에 이제 예를 든 거고. 음, 소사이어티 어원. 왕과, 아니, 뭐래. 음, 일본, 14쪽에.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 아니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인데, 그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라는 어떤 그런 평면적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거에 기반한 그 의미냐. 산업혁명과 음, 시민혁명의 계기로 음. 점점 시민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 시민들이 뭉쳐서 연맹이나 이런 걸 하고 특권층에 맞서 싸우고 이런 거를 모인 단체? 그 좀 동화 그 책 내용 쭉 읽었는데, 결국 그럼 그 말을 정리하면 결국 사회란 뭐 소사이어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다 같이, 특권층에 음. 그 공, 특권층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어. 그래서 여기서 그 소사이어티 어떤 그런 개념들은 근대에 들어서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왕, 귀족, 그런 특권층에 맞서서 싸우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연합, 음. 시민들의 어떤 그런 단체, 이런 저항적 의미,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권리적 어떤 그런 측면들, 이걸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 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 그 한자, 동양에서의 어떤 그런 사회 의미와 서양에서의 소사이어티 의미는 사실 좀 뭐해? 다른 음, 거야, 다른 거. 동양에서는 제사 지내고 함께 모여서 어울린다. 공동체성. 이런 거에 더 의미가 있다라면, 이 책에 따르면, 서양의 소사이어티, 서양의 사회 의미는 특권층에 대한 대항, 저항, 저항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 조직된 자들, 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사회 의미가 조금 서로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면 그걸 연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뭐, 어원, 그걸 한자, 뭐 영어, 아니면 그 어원이 뭐 라틴어에서 온 경우가 주로 많은데,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뭐 해보는 것들? 분석해 보는 것들.
그렇게 해서 원래의 그런 의미를 추구해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글쓰기 어떤 그런 중요한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구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그 어원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 뭐 교육이라는 게 뭐냐, 뭐 에듀케이션 하는데 그러면 에듀가 뭔 의미다, 뭐 끌어내다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걸 통해서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니 그렇게 시작된 데에는 나름의 그 본질적인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과목은 결국 17쪽에 결국 사회 과목은 뭐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관한 학문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 관한 거.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학이에요.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그 과학적인 방식은 주로 자연과학, 뭐 별을 관측하고, 뭐 실험하고 측정하고 이것들은 자연에 대해서 관측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그 사람들 사이 어떤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이제 그 콩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회도 역시 뭐해?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연구 방법, 검증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제 그 사회과학이 하나의 어떤 그 학문 체계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 사회과학의 중요 요소로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학, 정치학, 두 번째가 실정치학, 국제정치학. 그 정치학과 국제정치학을 또 이렇게 나누었어, 일부러. 세 번째가 사회학,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네 번째가 경제학, 경제학. 다섯 번째가 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 여섯 번째가 학, 법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을 가면, 대학이, 그, 대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대학교. 유니버, 유니버시티라고 그래. 근데 유니버시티라는 말 말고 칼리지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네, 칼리지하고 유니버시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아? 그, 그, 알았는데, 어,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교. 음, 칼리지는 단과대학교예요. 그래서 칼리지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유니버시티야. 유니버스, 어? 그래서, 그, 뭐야, 뭐 충남대학교다, 뭐 서울대학교다, 그 유니버시티야. 근데 그 서울대학교 안에 농과대학이 있는 거야. 뭐 사회과학대학이 있는 거야. 인문대학이 있는 거야. 공과대학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사범대학이 있는 거야. 그 나서 그 사회과학대학교 안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뭐 이런 과가 있는 거, 과가. 음, 이해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그 사회과학대 안에 뭐 정치학과, 국제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문화인류학과, 뭐 법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요 자체가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치학이 뭐라는 거야? 음, 20쪽? 권력을 배분하는 작용, 권력을 배분하는 작용, 권력을 이루고 있는 체제와 제도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정치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학이란 결국은 이 권력을 누가 쥐느냐, 그리고 이 권력을 어떻게 뭐 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 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연구한 학문이 바로 정치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대님은 그 정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대님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음, 세금.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를 위해 뭐 할 건가? 쓸 것인가? 세금을 누구한테 걷을 거냐, 알아.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거냐? 뭐, 일반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거냐? 어? 아니면 뭐, 재산 많은 사람한테 그 세금을 많이 걷을 거냐? 아니면 재산에다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득 있는 사람한테 저기를 걷을 거냐? 뭐, IT 이런 산업에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거냐? 아니면 농업 이런 데다 세금을 더 많이 걷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뭐 부의 정도에 따라서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재산 형태에 따라서 뭐 예금에다 세금을 거둘 거냐 주식 하는 거에 세금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뭐 생산활동에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아니면 뭐 유흥 노는 거에 관해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거둘 거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결국 누가 해?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세금으로 거둔 돈을 누굴 위해 쓸 거냐. 결국은 뭐야? 우리가 고속철을 놓는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돈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잖아. 근데 그거를 어디다 쓸 거냐라는,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근데 이제 쌤이 이제 이 세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금은 뭐 중에 하나일 뿐이야? 권력의 한 구체적인 형태의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이 세금을 나누고 뭐 이런 하는 것들이 하는 그런 힘, 그 결정권, 그걸 이제 누가 갖냐의 어떤 그런 문제지. 그게 결국 권력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권력을 어떻게 뭐 할 거냐? 선출할 거냐? 그 권력을 갖는 거가 누가 갖는 거에 정당성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연구한 학문이 정치학,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제는 뭐야? 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는 음,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거지. 과거에는 이제 뭐 봉건제도 있었고 왕정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 제도도 있었고 또 뭐 독재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치 체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권력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정치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정치학은 음, 29쪽. 국제 관계의 속성과 행위자들에 관해 배우는 학문이 이 정치학과 그럼 국제정치학은 어떤 구별이 차이가 있을까? 국제 음, 정치학은 음, 뭔가 외교적인 느낌이 음, 크고 음. 정치학은 뭔가 그냥 내정 그렇지. 이 아닌가? 책에 따르면 정치학은 내정이지, 내정. 국가 내에서,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기본 연구 과제로 해. 근데 국제정치학은 그게 아니라 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힘의 역관계, 힘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국제정치학이다라는 거. 자, 국제정치학이 과거에 비해서 현재 더 중요해지고 있을까? 아니면 뭐 과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더 약해지고 있을까? 중요해지고 있어요. 국제정치학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왜? 점점 세계가 음, 하나가 되는 그렇지. 통신과 뭐 교통의 발달 때문에 자꾸 서로 이렇게 교류할 일이 많아진 거야. 옛날에도 물론 교류는 있었어. 근데 그 옛날에 그 교류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그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뭐야? 벌어지더라는 얘기.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건 말건 음? 그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해외 토픽, 뭐 해외 뉴스에 잠깐 소개되는 어떤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거가
우리 사회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뭐야,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주식 투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들만 투자를 했었어. 응. 근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중국 주식이니, 뭐 유럽 주식이니 다 투자가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계의 어떤 그런 정세가 자기 어떤 그런 경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는 얘기.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바람에 제일 힘든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완전히 그 뭐야 뒤통수 맞은 나라가 한 나라 있어. 음,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물론 팔레스타인이 제일 폭격당하고 제일 힘들긴 하겠지만 그 당사자들 빼놓고 제일 뒤통수 맞은 나라. 그 주변 나라? 물론 주변 나라도 뒤통수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아, 아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데 왜 우크라이나가 뒤통수를 맞아? 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전에는 세계의 관심이 다 어디로?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특히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들이 누굴 도왔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얘기예요. 집중해서. 그런데 뭐가 터지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이 터지니까 미국의 관심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야? 그쪽으로, 이스라엘로 가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진 거야. 이스라엘을 지원한 거야.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이 더 전략적 파트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서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꾸려나간 거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할 돈을 지금 어디다 주는 거야? 이스라엘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완전 멘붕에 빠진 거야,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 일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나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하고 좀 더 뭐 싸우거나 뭐 이런 전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열받은 나라가 있어. 그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지는 것 때문에 열받은 나라가 누구냐면 북한이야, 북한. 왜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물론 이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 영향도 있었지만 북한의 가장 큰 이슈가 뭐야? 음, 핵, 핵이잖아. 그럼 북한은 왜 그렇게 핵을 만들는지 혹시 알아? 관심 끌려고. 북한은 왜 관심 끌어야 되는데?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를 보장받는 게 제일 큰 그 뭐야 1순위야. 우리나라가 북한에 쳐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더라고. 선생님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늘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까 봐 늘 전전긍긍이야. 걱정이야. 근데 북한은 거꾸로라는 얘기지. 북한은 우리 남한이 또는 미국이 언제 자기들을 뭐 할까? 저도, 쳐들어올까?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까? 그게 늘 뭐라는 거야? 걱정이라는 거야. 그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남침을 하기 위한 뭐 이유도 있겠지. 공산화 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 근데 우선 일차적인 것들은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은 뭐 전략이 또 바뀌었겠지만 그 전에 전략은 내가 핵무기를 뭐 할 테니 포기할 테니 대신 뭐 해라? 우리의 체제를 보장을 해줘라. 이런 그 물밑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야, 뭐 트럼프가 협상하고 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더 중요한 일이 빵빵 터지니까 미국이 여기에 뭐야 관심을 안 가져. 그럼 자기들의 문제는 뭐야 해결되지가 않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 정치 속에서 그런 역관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졌어. 그러니까 전쟁 물자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무기를 누구한테 수출해줘? 러시아한테 수출해줘.
우리나라 무기는 혹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무기는 우크라이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진 않아.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우리는 그냥 미국을 도와줄 뿐이야. 근데 미국이 그 무기를 어디다 주는 거야? 우크라이나 주는 거야. 음, 야, 한국이 너네가 보낸 거야. 아니야, 우리는 보낸 적 없어. 우리는 그냥 미국을 줬을 뿐이야. 그 다음 일은 난 몰라. 우린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는, 예지 뭐. 음,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남북의 어떤 대결이 자기 된 거야.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북한이 또 누구랑 친해져? 러시아랑 친해져. 오히려 북한이 그전에는 중국과 친했었거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의 국제정치 관계가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야, 막. 또 우리 한국은 러시아하고 잘 지냈어. 그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저기 뭐야 우주선 그 로켓 쏘아 올린 거 그 어느 나라 기술인지 알아? 미국, 러시아 기술이야. 아, 음, 우리나라 그 나로 음, 이거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 로켓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 갖는 걸 원하지 않아. 아, 그래요? 미국은 왜냐면 그니까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알아서 로켓 발사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 통제밖에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부하가 뛰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야. 자기 아, 부하가 너무 뛰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를 벗어나 독립하게 될 거 아니야. 자기 말 잘 안 들을 거 아니야. 그 자기 말 잘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그래서 러시아하고 뭐해? 손을 잡고 우리가 그 저기를 했다는 얘기야. 로켓 하고 또 러시아에 가서 말 수출도 하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 관계가 뭐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게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또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고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누군가는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편을 드느냐. 그냥 가만히 있지. 어?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당연히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뭐 해야지. 러시아를 규탄해야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거 모른 체 하고 있느냐. 우리 내부 안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또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러한 국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어떤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나라와 나라 사이들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고? 네, 정치학. 그게 국제 음, 정치학. 국제 정치학. 아주 그래서 국제 정치학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또 이렇게 흥미롭고 또 이제 날이 갈수록 또 이렇게 중요해지는. 그래서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하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 외교 세일즈.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이제 다른 나라에 가는 어떤 그런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지. 그래서 이거 내치 국내 문제는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고 원래 이제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전념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역할 분담에서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그냥 우리나라 안에 내정의 어떤 그런 거에 강한 그러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국제 정치적 문제가 커진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끼워주지도 않았어. 다른 나라 일에 끼워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집안이 보잘것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야 다른 동네 다른 그 행사에 가도 끼워주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이 좀 뭐야 잘 나가야 다른 데서 어서 오세요 그러고 뭐 상의도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그런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국제 정치 무대에 한국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된 거고 뭐 발언권도 하고 또 책임도 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국제 정치학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또 이제 중요해진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어, 국제정치학 같은 음, 저런 특히 제가 가장 막 나라 같은 거 생각할 때 음, 가장 머리 아팠던 부분이 딱 지금 저 방금 말하신 국제정치학이랑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되게 저는 저게 너무 머리가 아픈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 정치학이 네. 어떤 점에서? 이게 어떤 거를 했는데 이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음, 그 행동이 모든 것이 다 빌드업이었고 음, 이런 이유에서 도와주고 이런 이유에서 안 도와주는 게 되게 나라가 다 뭔가 맞게 굴러가긴 하는데 음.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 맞아. 상당히 고민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개인의 윤리? 그 개개인사의 어떤 그 윤리라는 것들이 국제정치학 속에서 그것들이 통해야 되나 통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들이 사실 있어.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라는 말로 우리가 눈 감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정해 보인다라는 쪽도 있고 반면에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국제 정치학만 그런 게 아니야. 정치학도 마찬가지야. 정치학도 우리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정치학의 또 이제 가장 근간인 우리나라도 정당 정치를 하고 있잖아. 그 정당의 이익,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과, 그래서 그들끼리 또 이제 뭐야? 합종연애, 손잡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또 이게 관계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보면 국제정치학이나 정치학이나 때로는 사이즈의 문제일 뿐,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의 속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도 있고, 심지어는 동안의 반 안에, 그 인간관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보면 그 속성이라는 그 부분들이 많이 다를까? 어찌 보면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양상을 띠진 않나? 물론 이제 뭐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결국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과 도덕 윤리, 의리 뭐 이런 측면들 사이가 첨예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 그런 갈등의 요소들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 건가. 이런 과정들이 정치학이야. 그래서 정치는 사실은 그 하면 갈등 해결이 사실 정치야. 뭐야 구성 인자들이 함께 살아간다 보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그 갈등 조정 관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이제 사이즈가 좀 더 큰 거고 아까 말했듯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근데 또 동화 말대로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 국가 안에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르잖아. 국가가 단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 폭격을 당장 멈춰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까지. 또는, 그거에 우리가 개입하지 말자는 것까지 아주 그냥 다양한 어떤 그런 스펙트럼, 믿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잘 조정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입장들을 낼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또 갖고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사회학은 음, 음, 도저히 이해하기. 사회, 음, 사회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렇지.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 연구하는 것들.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 아까 여기서는 예를 든 게 뒤리캠의 자살에 관한 사회 현상들. 아니면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잖아. 그럼 왜 우리 사회는 뭐 하지 않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나? 뭐 이런 것들도 사회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노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육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녀 뭐 성역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사회에서 벌어지는 재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연구하는 것들이 사회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학은 음, 돈과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운 학문. 돈과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결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욕망은 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화 같은 게 희소하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인 건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선택의 문제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이고, 그 경제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돈에 의해서 이제 그 뭐야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들어서 우리가 조선 전기는 우리가 성리학의 시대였잖아. 성리학의 시대는 인품이 중요해, 인품. 그냥 배고파도 가난해도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 건가? 어? 철학을 중요시하는 것들이 성리학이었던 그런 시대였단 얘기. 근데 우리가 조선 후기 들어서 실학의 시대가 되면서 왜 우리가 배고프게 살아야 되느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시대. 우리는 지금 계속 실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요 경제학의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치가 더 위에 있었어. 경제인들이 그 밑에 있었어. 물론 지금도 경제인들이 대통령, 정치 권력자 앞에서 깨갱거려. 그런 모습을 보여. 지금도 뭐 대통령이 무슨 행사하면 뭐 대기업 사람들이 다 가서 뭐 쫓아가고 정치인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기업도 이렇게 박살날 수도 있고 아직도 그런 게 없잖아 남아 있어. 하지만 경제학자들, 기업인들이 뭐라고 그래? 정치인들은 길어야 5년이라는 거야. 대통령 5년 하고 바뀌잖아. 국회의원 4년 하고 바뀌잖아. 근데 자기들은 계속 간다는 거야. 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경제적인 그런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누구의 경제인들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 권력 자체가 경제 권력으로 더 많이 넘어갔다는 어떤 그런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큰 관심이 경제. 옛날에는 뉴스가 보면 정치 뉴스가 제일 컸었어. 정치 뉴스, 사회 뉴스가. 근데 요즘은 경제 뉴스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치인들도 맨날 하는 얘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잖아. 국회의원 선거하잖아. 정치인들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뭐 경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정치인의 그 문제를 선택하는데 가장 또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미칠 만큼 경제 문제가 가장 크고 심지어는 예주나 동아 너희들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결국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라는 어떤 그런 욕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 건가라는 그런 문제들.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그냥 뭐를 잘하면 됐었어? 병을 잘 고치면 됐었어. 과학자들은 연구를 잘하면 됐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과학자들이 연구를 잘하는 거 못지않게 연구에 필요한 돈을 그 사람이 얼마나 뭐해? 잘 따오느냐. 그게 그 과학자의 중요한 능력이야. 그리고 돈이 모여야, 연구비가 모여야 연구를 또 더 잘할 성과를 낼 수 있어. 또 성과를 내야 또 연구비를 또 따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해 잘하는 게 중요해. 의사 선생님이 의술만 뛰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병원, 경영을 잘해야 돼. 그런 경영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주나 동화가 뭐 나중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예주나 동화가 그 직업인으로 살아. 월급쟁이로 살아. 근데 월급 받았는데 두 사람이 월급 받고 사는데 이 두 사람이 비슷해야 되잖아. 월급이 가면. 근데 그 두 사람이 처량지차가 나더란 얘기야. 왜? 월급 받는 것보다 그걸 뭐 하는 게 투자. 투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너무 좌지우지되는 거야. 그래서 뭐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예를 들면 똑같이 그냥 비슷한 또래 비슷한 대학 졸업해가지고 회사도 비슷하게 갔어. 근데 한 사람은 그냥 한 아파트에 그냥 계속 살아. 근데 한 사람은 둔산에 살다가 여기 도안가 노원에 가 살다가 그 도안가 살다가 몇 번 뭐 한다는 거야. 옮겨가. 음.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이 사람은 한 곳에 계속 살았던 사람은 아파트 가격이 그냥 뭐 처음에 뭐 한 2억이었었는데 지금 한 5억 됐어. 근데 그렇게 뭐 한 사람은 세 번 되면 옮겨간 사람은
그 사람이 벌써 한 15억, 20억 됐어. 그러니까 5억하고 20억하고는 그건 자기가 평생 일해도 뭐해? 그 못 따라가. 근데 이 사람이 이사를 3번, 물론 이제 그건 아주 뭐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아파트 오를 때를 잘 찾아가지고 이사를 잘하고 그 부동산 사고 팔아가지고 그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뭐하다는 거야. 컸다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어때? 좋게 여겨져? 안 좋게 여겨져?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가급적이면 빌릴 거야? 아니면 되도록 돈 안 빌리고 살 거야? 예주. 빌려야죠. 어? 빌려야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살 거다?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예주는? 그러니까 가급적이 동화는? 음,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예주가 만약 은행에서 가급적이면 돈을 빌려서 내가 할 거다라고 하면 예주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커. 왜냐면 그 빚도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스님 같은 경우는 빚은 망하는 지름길이야. 쌤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쌤 빚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가 지금 뭐 예를 들면 5억이야. 그럼 내가 5억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5억이 생겨야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난 산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내가 5억을 열심히 모았어. 그때 그 5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가 돼 있어? 8억이 돼 어, 있어. 그럼 음, 또 열심히 뭐해? 또 모아서 8억을 모아. 그럼 그 아파트가 15억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한다는 거야, 결국? 못 사, 아파트. 음, 근데 자기가 돈이 1억밖에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을 땡겨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뭐해? 사. 그래갖고 이자를 막 엄청나게 내. 은행에다가. 그래서 야, 저 사람 뭐 저렇게 힘들게 샀냐 했는데 몇 년 후에 그 5억짜리 아파트 얼마가 돼 있어? 8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이자 몇 천만 원 냈는데 3억도 올랐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된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나중에 무슨 아파트 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다행인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은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었어.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오히려 뭐 할지? 꺾일지. 이거 사실 모르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예를 들면 10억짜리 자기 아파트 샀어. 근데 그 아파트가 뭐 4억, 3억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아파트 안 산 사람은 그대로 뭘 자기가 10억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아파트 산 사람은 갑자기 자기 10억이 뭐가 된 거야? 4억으로 폭락을 한 거야. 그럼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그 상황들인데, 그러한 그 부동산의 흐름이라던가,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던가, 뭐 이런 환율이라던가, 지금 환율도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밝아야, 밝아야 재테크도 제대로 잘할 수 있고, 물론 선생님이 지금 경제라는 부분들을 너무 지금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돈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난 그냥 소박하게 살 거야. 난 내 월급 받은 거 같고 그 범위 안에서 그냥 알뜰하게 살 거야. 라고 해서 괜히 다른 뭐 재테크니 뭐니 그 위험 부담 해가면서 그런 거 신경 쓰느라 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또 그런 철학을 갖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동화나 예주가 자기의 욕망을 잘 들여다봐야 돼. 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나. 음,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의 능력도 봐야지. 난 욕망은 커. 근데 막 재테크한다고 나왔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아, 폭망할 수 있다. 폭망할 수 있다. 분명한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더 막 그 관심을 갖고 막 부동산도 연구하고 막 주식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간에 난 그냥 뭐 하겠다? 공부해서 내 직업적 성취를 내가 높이겠다. 내 연봉을 더 많이 받겠다. 난 그 일에 난 하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적당히 벌고 난 인생을 그냥 여유롭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길은 여러 가지 길은.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 그것도 여러분들 각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학 나왔고 그다음에 끝으로 뭐? 문화인력은 뭐야? 음,
문화, 삶의 아니 뭐래. 46조. 음,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학문.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탄생하고 변동하고 다른 문화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연구한 학문이었어. 그래서 이제 문화인류학 하면 이제 우리 흔히 그 뭐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 무슨 소수민족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양태를 조사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 인류가 그러한 그 원형들을 갖고 있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이 뭐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이런 풍습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이런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문화인류학입니다. 끝으로 법학은 뭐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은 법학은 법.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살아가는 사회의 법 규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법률 만능주의 국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법대로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사회도 소송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회들 변호사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냥 학교에 애들 싸우면 그냥 화해하거나 뭐 이러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는 다 그게 뭘로 가? 다 소송으로 가. 학폭 그런 문제도 소송으로 가고 선생님들 뭐 교권 침해 뭐 이런 것도 소송으로 가고 심지어는 정치인들끼리 뭐 하는 것도 고소고발해서 맨날 다 소송으로 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뭐 대부이다 뭐 이렇게 재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그런 그 우려 자성이 있을 만큼 어떤 그 법률 그래서 좋게 말하면 법치 국가야.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야. 법이 정해져서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런 국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 법률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법의 어떤 그런 판결 때문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 또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동원한 예주가 나중에 결국 아까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도 결국 법률에 기반하거든. 뭐 세금에 관한 법, 뭐 부동산에 관한 법 이런 법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손해 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그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당하는 것도 나 이렇게 법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법률에 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영역, 전문 영역과 관련되어서 또뭐 특히 이제 그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또 자기도 지키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을 확장적으로 또 잘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쓰기 과제가 뭐라고? 다음 주? 그 전쟁, 이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됐어? 네. 네, 동아야, 네. 이제는 다음 주에는 제가 잘해왔어요라고 얘기해. 네. 왜 대답이 시원치 않아? 응, 응, 응. 왜 바빠? 혹시 아, 막다른 타임 시간은 없나요? 예주하고 의논해서 옮겨가면 돼. 왜? 아, 너무 빡빡해가지고. 지금 화요일이? 네. 넌 언제 시간이 좋은데? 저는 음. 잠시만요.